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대 초반 노연재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없는 새댁으로 남편과는 아직 깨가 쏟아지는 사이예요. 신랑과는 작은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하는 나름 대화가 잘 통하는 부부에 속하는 편이죠. 그런데 제가 남편도 모르는 시댁의 엄청난 비밀 하나를 먼저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쇼킹한 사연이라서 혼자만 알기엔 벅차고 부담스러워서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에게는 효부라고 소문이 난 손이 형님이 한 분 있어요. 왜 효부 소리를 듣냐면요.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보석 가게에 가서 금목걸이 한 돈을 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저에게 줄 선물일 줄 알았어요. 자기야, 그건 나한테 안 어울려. 내 스타일 아니야. 저기 저거. 작은 리본 달린 목걸이. 저게 요즘 트렌드야. 그랬더니 남편이 살짝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 너 주려고 사는 거 아닌데? 웬 김칫국부터 마셔? 장난인 건 알았지만 살짝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도 아닌 척하면서 물었죠. 그럼 누구 선물인데? 그러자 남편 하는 말이 오는 주말이 우리 형수님 생신이셔. 뭐 사드릴까요? 물었더니 형님이 그러시더라. 목걸이 하나 사달라고. 근데 이미테이션 사드리겠어? 이왕 사드리는 거 금 한 돈으로 한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멋지다 자기. 형수님 생신 선물도 다 드리고. 저는 솔직히 결혼 전 남편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남편이 형수님과 잘 지낸다는 것은 앞으로 저와 형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목걸이를 사고 보석 가게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진지하게 그러더군요. 나 자기한테 진지하게 할 말 있어. 좀 조용한 곳으로 가자.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지 저는 솔직히 긴장했어요. 남편은 한껏 분위기를 잡더니 내가 우리 엄마 아프다는 얘기 안 했지? 사실 우리 엄마는 사고사를 당해서 얼굴 밑으로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셔. 등산 가셨다가 산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굴러버리셨어. 지나가던 등산객이 빨리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셨어.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이 안 된대. 수술을 해봐야 신경이 돌아오지 않으실 거래. 그리고 영원히 전신마비로 살 거래.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엄마 병수발하셔. 형수님이 아주 정성껏 우리 엄마 병간호하니까 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형수님이 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형수님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형수님 생신도 챙기고 그러는구나. 자기 형수님 정말 힘들겠다. 말이 그렇지.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고는 재차 강조를 하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 형수님이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아픈 엄마 병간호를 분담하자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맹세하셨어. 저는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냉큼 청혼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의 모습을 제 눈으로 본 뒤에 청혼을 받아들이려고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거기에 딸려오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은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남편은 나를 잡아 저를 데리고 시어머니와 형수님께 저를 인사시켰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남편의 표현 그대로 목 아래로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쩌렁쩌렁하신지 목소리만 듣고서는 아픈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본 시어머니는 그저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연거푸 하셨어요.
아가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나만 보면 아가씨 자랑이야. 이쁘고 지혜롭다고 말이야. 내가 몸은 이러지만 아가씨한테 피해 줄 일은 없으니까 행여나 부담 갖지 말고 나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우리 아들하고 행복하게만 살아요. 우리 아들하고 꼭 결혼해줘요. 형님도 제가 혹시나 시어머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을까 봐서 안심을 시켜주시더군요. 걱정하지 마요. 시어머니는 내가 평생 책임질 거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랑 저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우리 도련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게 어머니와 저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정말 남편의 말대로 형님은 전신마비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정말로 잘 모시더군요.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척척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잘 돌봐주시더군요. 형님의 모습에 저는 감동 또 감동을 받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한 달에 2번은 시어머니와 형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그런데 결혼 전 제가 본 모습과 결혼 후 모습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아주 냉정하고도 쌀쌀맞았어요. 저 같으면 며느리에게 미안해서라도 조심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형님을 노예 부리듯 했어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손톱 깎아야지.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어요. 손톱 아직 안 자랐어요.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무슨 손톱을 또 깎아요. 손톱 보여드려요? 하고서는 형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서 시어머니 눈앞에 당신의 손톱을 보여주더군요. 시어머니는 누워서 자신의 손톱을 볼 수 없으니 대강 시간 짐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아직 안 깎아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어머니도 참 성격도 급하셔. 이런 상황에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형님은 참 속도 좋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가 싶더니만 낮잠에서 깨자마자 또 형님을 득달하시더군요. 홍시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샀어? 넌 내가 누워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는 모양인데 나 너 시엠이야. 그럼 또 형님은 세상 사람 좋은 얼굴을 하시고서는 어머나 한여름에 무슨 홍시예요. 참외 드세요. 참외가 시원하고 아주 달아요.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큰 목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 제사 때였어요. 평소 형님이 시어머니 모시는 일로 바쁘시니 제가 음식을 모두 제 집에서 해가겠노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제사 음식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형님 댁으로 갔어요. 형님 댁에 들어서기 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집 밖까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오늘 네 아버지 제삿날이라고 내가 집안 곳곳 청소하라고 했냐 안 했냐?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볼 수 있는 곳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지? 아우 더러워라. 네 아버지 오늘 밤에 제사밥 드시러 오실 텐데 일을 어쩌면 좋아? 꼭 더러운 꼴을 보여드려야겠어? 시어머니는 누워서 형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하는데 형님은 바닥에 엉덩이 한 번에 붙이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그 뜻을 받아주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나한테도 시집살이 엄청 시켰겠네. 아휴, 형님이 착한 걸 감사해야겠다. 형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오지도 않았겠지만 만약 모르고 결혼했다면 온팡 내가 다 뒤집었을 뻔했네. 정말 우리 형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시어머니 말을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지. 만약 조선시대라면 열려문을 하사받을 대감집 맏며느리였을 거예요. 남편도 아주버님도 제 마음처럼 형님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아. 당신한테 진 빚은 내가 평생 두고두고 갚을 거니까
당신 오래오래 살라고. 그러면 형님은 또 세상 착한 미소를 보내면서 이게 무슨 빚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할 일이지. 안 그래요? 당신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은 아내인 형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울까 싶더군요. 남편도 형님에 대한 존경이 남달랐어요. 형수님 덕분에 저와 제 아내가 맘 편히 회사 다니면서 일하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돈봉투를 드리곤 했어요. 형수님, 이거 약소하지만 필요한 거 사세요. 얼마 안 되지만 꼭 형수님 위해서 쓰세요. 지금까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음에 형님의 생신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죠.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께서 또 온갖 짜증을 다 내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육두문자를 해가면서 형님을 잡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가눌 수 없으니 그 온갖 스트레스를 형님에게 다 푸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욕은 이번에 처음 들은 거죠. 시어머니의 육두문자에 저는 오금이 저려왔어요. 입을 좀 자주 갈아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냄새나는 입을 너나 가져다 덮어라. 니년 내 아들들 있으면 나한텐 잘하는 척하고 나하고 둘만 있을 때는 나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나쁜 년.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해. 게을러 터진 년.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동네 사람들 인연 좀 보소. 시엠이 전신마비 병신이라고 며느리가 무시한답니다. 동네 사람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전신마비인데 어디서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아이러니하더군요. 그러나 형님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에도 익숙한 듯 태어나더군요. 그러나 중에 형님이 저에게 살짝 귓속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 자기한테 관심 좀 가져다 달란 뜻이야.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 말 가만히 듣고만 있어. 혼자서 하시다가 기운 떨어지시면 주무시니까. 형님은 평소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말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엔 저에게 이런 말도 하시더군요. 어머니 말이야. 저렇게 엉뚱한 얘기 지어내시는 거 보면 한편으론 참 불쌍하셔. 동선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 대신 형님에게 되물었어요. 어머니 자주 저러세요? 아프기 전에도 그러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형님은 고개를 도리도리 내저으면서 아니, 좋은 분이셨어. 친정엄마보다도 더 따뜻한 분이셨는데 아프신 뒤로 저러시더라고.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 우리가 참아야지. 하루 온종일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그래 동서?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뭘 큰 며느리인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아마 동서도 내 입장이라면 그랬을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특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동서도 나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 난 아직까지 견딜만 해.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아마 형님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참 얄미웠어요. 아니, 유황원에 보내지 않고 며느리가 수발을 자청했으면 고분고분해야지. 이러다가 형님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어떡하시려고 저러는지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하루는 남편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어머니 말이야. 형님한테 너무하지 않아?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간호하는 사람 맥 빠지게 저럴 수가 있어? 혹시 시어머니의 폭언에 저러다 형님이 나 못해요 하고 떠나버리면 둘째 며느리는 내가 하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막말하시는 건 아니겠지? 당신 혹시 시어머니가 그런 말하면 내내 하지 마. 나는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병수 발음 못해. 아픈 시어머니 나는 못 받아들인다.
나를 나쁜 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못해. 당신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단단히 남편을 세뇌시켰죠. 그리고 형님이 혹시라도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고 할까봐 저는 형님에게 충성을 다 바쳤죠. 형님 덕분에 제가 아픈 시어머니 봉양 안 하고 편히 지내네요. 형님 건강하세요. 하고 영양제도 선물로 드리고 제사와 명절 음식은 제가 자청해서 해갔어요. 그럴 때면 형님은 늘 동서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이 많은 걸 준비한 거야? 아,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든 거야? 음식도 먹어보시고는 늘 극찬을 해주셨어요. 새댁 손맛이 왜 이리 좋아? 주부 10년 차는 돼야 이런 맛이 나는데 동서 손맛이 끝내주네. 하시면서 어떤 음식을 해가든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고생하시니 때로는 싸디싼 블라우스라도 한 장 사다 드리면 아이, 나처럼 집에만 있는 사람이 옷이 왜 필요해. 동서 입지. 형님 어머니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거기에 비하면 약소해요. 또 그 소리 한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이라니깐. 난 내가 할 도리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랬죠. 하루는 제가 월차를 낸 날이 있었어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형님 댁에 갔죠. 그러고는 형님, 찜질방에 다녀오세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아니야, 어머니도 난리치신다. 동서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어머닌 나랑 있을 때 제일 편하게 생각하시니까 내가 있을게. 시어머니 때문에 형님은 평소에 고생이 많으니 저는 그렇게 제사와 명절, 때로는 오늘처럼 하루 휴가를 받으면 형님 댁에 가서 형님 좀 쉬시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너무 형님을 띄워주었나 봐요. 날이 갈수록 형님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형님이 예전과 달라지셨더군요. 결혼 초와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몇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형님이 전화를 하셨더군요. 동서? 명절 음식 올해는 좀 넉넉히 해. 육전도 넉넉히 하고 작년에 부족했었잖아. 참탕국에 들어갈 소고기는 톱불로 사. 저번에 너무 질겨서 다 버렸잖아. 그러질 않나. 시아버지 제사 때는 뜬금없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동서 점점 느슨해지네. 동서 아직 애도 없고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지 않아? 아직 새댁인데 왜 이렇게 느슨해? 그리고 올해는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야? 이왕 오는 거 빨리 와서 우리 집 청소도 하고 좀 그러지. 작년에 집안 대청소 한번 해보더니 왜? 힘들어? 그래서 또 시킬까봐 늦게 오는 거야? 아픈 시어머니를 병간호할 수 없기에 나름 저도 한다고 하는데 형님의 말에 제 기분이 왕창 상해버렸어요. 제 성격상 이럴 경우에는 질러버려야 하는데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그리고 또 고생하는 형님을 보면 감히 그럴 수가 없었죠. 만약 제가 성깔대로 한마디 했다가 형님이 나 어머니 안 모셔. 내가 여태 고생했으니까 이제 동서가 해. 나만 며느리야? 동서도 며느리잖아. 라고 저에게 시어머니를 밀어버리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대로 질러버리지 못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참자 하면서 제 속을 달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동서? 나 외출해야 하니까 시어머니 좀 와서 돌봐. 그런데 하필 어머, 형님 어떡하죠? 오늘은 안 되는데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선약이 뭔데? 친구들 모임이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요.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 형님의 말이 속사포처럼 들려왔어요. 동서 정말 웃긴다. 나는 뭐 친구가 없어서 전신마비 시어머니 곁에 365일 있을까? 동서 너무 이기적인데 내가 아마 동서 결혼하고 처음 하는 부탁 아니야?
그리고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나절도 아니고 단 몇 시간 좀 봐달라는데 뭐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것도 친구들 모임이라면서 안 된다고? 형님의 말투를 보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꼬리를 내렸어요. 죄송해요, 형님. 지금 갈게요. 당장 갈게요. 제가 저만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형님, 어서 나갈 준비하고 계세요. 저 바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훗날을 생각해서 저는 형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렸죠. 그리고 저는 최대한 빨리 형님 댁에 도착했어요. 형님은 이미 외출 준비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형님의 모습이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꾸미시니까 아주 미인이시더군요. 저는 별 의미 없이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 너무 이쁘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자 형님이 두 눈을 치켜뜨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왜? 내가 바람이라도 났을까 봐? 동서 방금 한 말이 좀 그러네. 나 기분이 나쁜데? 동서 그 말 의도가 뭐야? 형님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 말을 수습해야 할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버렸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형님 정말이에요. 제 말이 이상했다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동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동서 보기에 나는 친구도 없어 보여? 죄화장천 아픈 시어머니만 보고 있으니까 나는 뭐 친구도 없는 줄 알아? 그래, 나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 됐어? 의심스러우면 따라오시던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네. 말로는 고생하네, 존경하네 하면서 속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었네. 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형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군요. 형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형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 기분을 안고 저는 형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무료하시면 텔레비전 틀까요? 아니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과 사왔는데 씻어올까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큰 볼일이라도 보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기저귀를 하시긴 했지만 제발 그것만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속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의심하다 못해 무섭고 두려워서 뒤로 나자빠져 버렸죠. 형님이 외출을 하고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전신마비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당황해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제 손과 발은 물론 온몸이 꽁꽁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논란보다는 무서움이 더했어요. 완전 얼어붙어서 방 귀퉁이에 제 몸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뚜벅뚜벅 걸어서 제 앞으로 오셨어요. 두 다리로 걷는 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도끼 눈을 뜨고서 그년 없을 때 빨리 경찰에 전화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년 오기 전에 빨리 신고하라고. 빨리!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그년이란 여기서 형님을 말하는 거겠죠. 마음에서는 대답이 나오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저를 윽박지르셨어요. 얼른 전화하라고. 시간 없어. 얼른 전화부터 하란 말이다. 말문이 막혀서 나오질 않다가 시어머니가 금방이라도 저를 해할 것만 같아서 저는 대답을 했어요. 네, 어머니, 전화할게요. 경찰서에 전화 걸게요. 라고 말해놓고서는 너무나 당황해서 제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저는 바로 멍청이처럼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또 다그치셨어요. 뭐하냐니까. 이 여우 같은 년 오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것보다 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가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꿈 아니죠? 현실 맞죠? 대체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도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네가 뭘 궁금해하는지 안다. 아니까 빨리 신고부터 해. 나중에 얘기하마. 그년 오면 일이 다 틀어져. 빨리! 저는 그제야 조금씩 긴장감이 풀렸어요. 하지만 무작정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경찰에 신고부터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광경에 대한 저의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했죠. 가슴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당돌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신고할 테니까요. 한두 마디라도 먼저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일어나신 거예요? 형님을 왜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짧게라도 좀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하마. 이 집에서 노름판이 열리고 있다. 내 큰아들이 지방 공사판에서 땀 흘려 벌어다 준 돈으로 인연이 여기서 꾼들을 모아다가 카드놀이를 해. 한두 번은 재미로 하더니만 이제 아주 날마다 판을 벌여. 아주 그냥 직업이 돼버렸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집안 망한다. 아주버님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건물에 도장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 직업은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죠.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형님도 아세요? 어머니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요? 전신마비 아닌 거 아냐고요? 알지. 그래서 노름판 열리는 거 내가 눈 감아주는 거야. 그럼 형님은 어머니가 전신마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어머니는 형님이 카드놀이를 한다는 걸 알고 그런다는 얘기죠? 저는 이 두 사람이 둘만의 비밀을 듣고 더 황당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전신마비인 척 보험금을 타고 있다고 해요. 형님이 병간호를 자청했기 때문에 형님 집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행동했대요. 그러다 별탈이 없길래 점점 통이 커진 거죠. 형님이 외출하면 시어머니는 일어나 좀 걷기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요. 그렇게 형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점점 느슨해진 탓일까요?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서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갔는데 하필 안방에서 나오는 형님과 두 눈이 딱 마주쳐버렸다고 해요. 형님은 엄청 놀라서 저처럼 뒤로 나자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형님은 거래를 한 거죠. 서로의 약점을 쥐고서 서로 눈 감아주는 상황이야. 그년이 내 약점을 잡고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더라. 예의도 없어지고 나를 막대하고 심지어는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카드놀이를 하는 거야.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내가 전신마비인 척 연기한다는 걸 알려버린다는 거야. 처음 형님이 카드놀이 하는 걸 시어머니는 눈 감아주었다고 해요. 시간이 무료해서 그러나 보다 지인 몇몇 데려다가 몇 번 하고 말겠거니 했는데 점점 막장으로 가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불편했던 거예요. 판이 커지면서 심지어는 낯선 남자들까지 스스럼 없이 집안으로 불러들이더랍니다. 형님은 카드놀이를 하러 온 남자들에게 콧소리로 애교를 부리질 않나 은근슬쩍 남자들의 어깨를 치거나 가볍게 터치도 하더랍니다. 시어머니 눈에 비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역겨워졌겠죠. 아들 생각이 난 거죠. 이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정적으로 어느 날 형님이 한 남자와 단둘이 안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나오는 걸 봐버렸다고 해요. 형님이랑 카드놀이를 하면서 시시석대는 남자들 중 유독 형님과 끈적이는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가 한 명 있었대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자는 척하면서 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형님과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근데 당신은 시어머니도 있는데 이래도 괜찮아?
뭐? 어때요? 주무시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안다한들 어쩔 건데요? 저 몸으로.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는 척하면서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은 거죠. 그러고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건 도가 넘은 거지. 시애미인 나도 남편인 내 아들도 아주 우리 집안의 무시한 행동이야.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시어머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해요. 어머니, 저는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CCTV를 어디서 구하셨는데요? 선영이한테 내가 부탁한 거야. 선영이는 형님의 딸이에요.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죠. 선영이 역시 이미 엄마의 이런 행동들을 알고 있었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아빠 생각하면 형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선영이도 어머니가 전신마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니, 선영이는 전혀 모른다. 내가 전신마비인 걸로 알아. 선영이는 바른 아이라서 엄마가 이러는 거 이해를 못해. 우연히 집에 들렀다가 지 엄마가 그러고 있는 걸 봐버린 거지. 선영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하다 안 되겠는지 선영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CCTV라는 게 있는데 CCTV는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찍힌다고. 그걸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내가 설치를 하라고 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열려문을 세워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형님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니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 못해 저는 제 뺨을 때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보려고요. 시어머니가 이런 저를 보더니 그럼 CCTV를 보거라. 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CCTV를 숨겨놓았다던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진짜 시어머니 말대로 CCTV가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방에 있는 옷장은 옷장 문 중 하나가 투명한 유리창이라서 설치가 가능했더군요. 스파이캠이라고 하는 소형 카메라는 숨기기도 쉽고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카메라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서 설치하기가 쉬웠죠. 옷장 안에 숨겨둔 CCTV 카메라는 거실을 향해 있어서 형님과 지인들이 거실에서 한 짓이 모두 찍히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숨겨놓은 자신의 휴대폰도 가져와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내 휴대폰이다. 그녀는 내가 핸드폰이 있다는 것도 몰라. 이것도 선영이가 사준 거야. 그리고 거기에 CCTV 앱이 휴대폰에 깔려져 있다. 혹시라도 그년이 내 휴대폰에 보낼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거기 선영이가 주도 면밀하게 앱을 숨겨놓았다. 나는 잘 모르지만 젊은 너희들은 잘 알 테니 어서 숨겨진 앱을 잘 찾아보거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숨김 앱을 찾는 법을 알아내서 CCTV 앱을 켰어요. CCTV 녹화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말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감을 잡겠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CCTV를 통해서 본 형님의 실제 모습은 가드놀이에 술에 담배에 가관이더군요. 남자들과 스스럼 없이 터치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람들이 집에 오면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깽판을 쳐버리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면 안 되니까 참았다고 해요. 형님의 시커먼 속은 그걸 노린 거죠.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자신의 죄도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뜻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했고 CCTV를 증거자료로 넘겼죠. 결국 형님은 제 신고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형님은 경찰에 연행되어 가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야? 네가 날 신고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참 우습네. 그런데 꼭 이래야만 해? 내가 너를 사람 취급하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아?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원. 저는 그간 마음에 담아둔 모든 말을 시원하게 내뱉어버렸죠. 뭐라고? 사람 같지도 않은 게 감히 나를 사람 취급했다고? 웃긴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날 사람 취급했다는 게 이 상황에서 그게 말이 돼? 뭐라고? 내가 네 녀석 모를 줄 알아? 혹시라도 내가 병간호 안 하게 되면 똥물 뒤집었을까 봐서 나한테 굽신굽신 하던 년이? 왜? 저 늙은 여우가 정상이라니까 신나? 병간호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늙은 여우 밑에 들어가서 나한테 했듯이 알랑방귀 끼는 거야? 그런다. 왜? 내가 아무리 알랑방귀를 낀다고 해도 너보단 나아. 세상에 어떻게 남편도 있는 년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여서 술에 담배 판까지 버려? 외간 남자랑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것도 시어머니가 멀쩡한 걸 알면서? 그래서 넌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저와 형님이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도착하셨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처음에 어머니 연기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지인 몇 명 불러다가 시어머니 보란 듯이 판에 벌렸는데 재미를 붙여버렸어. 그러다가 남자들도 알게 되고 말이야.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시어머니가 전신마비 흉내만 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뭐라고?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라고? 전신마비가 흉내라고? 너 약까지 먹었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지. 그건 변명이 아니지. 우리 엄마가 아무리 널 힘들게 했다고 해도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야지. 내 집에서 판을 벌리고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 이게 어떻게 우리 엄마 책임이냐?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야. 벌 받아야지 당연히. 아주버님은 냉정했어요. 형님은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렇게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버림받고 경찰에게 연행되어 끌려갔죠. 형님이 경찰에게 끌려가고 나서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주버님과 뒤늦게 도착한 제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저처럼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온 집안이 뒤집어졌죠. 형님이 가정주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경찰에 연행된 것도 충격인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신마비가 아니라 일어서서 다니는 걸 보고 아주버님도 제 남편도 저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남편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미안하다. 나도 고민이 많았어. 고민하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 싶었다. 엄마를 이해해주라.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달게 받겠다. 아주버님도 제 남편도 제가 궁금해서 시어머니에게 물었던 질문들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답변으로 두 사람을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저처럼 두 사람 모두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갔어요. 일단 아주버님은 지방에서 하던 일을 정리해버리고 성남 본가로 들어오셨어요. 정신적인 충격에 또 시어머니 일에서부터 형님 일까지 정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남편 역시 며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주버님을 도왔어요. 일단 형님의 죄는 단순하지가 않다고 해요. 노름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구속수사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잠깐 가족들끼리 하는 오락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님의 경우에는 도박을 오랜 시간 상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 2천만 원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면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요. 집에서 윷놀이를 해도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이뤄졌거나 판돈이 크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형님은 대체 뭔 생각으로 집을 노름판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형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치장에 있던 형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더군요.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지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더니만 형님 한다는 말이
내가 유치장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직접 들으려고 부른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거 늙은 여우랑 너랑 합작품인 거 확실한데 넌 언제부터 알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연기를 한다는 거 말이야. 그럼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내 앞에서 연기한 거야? 내가 연기한 것처럼? 그게 그렇게 궁금해? 미안하지만 난 연기파는 아니야. 난 사람들 속이고 그러지 않아. 내가 알게 된 건 그날이야. 당신이 경찰에 연행된 그날. 근데 그게 왜 궁금하지? 일단 반성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형님이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그래? 그럼 증거물인 CCTV를 그 늙은 여우가 설치했다는 거야? 언제? 내가 그럴 틈을 주지 않았는데? 형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은 유치장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겨우 그거 생각한 거야? 그래, 궁금하다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근데 충격받지 마. CCTV는 당신 딸 선영이가 설치한 거야. 선영인 당신이 하는 집 모두 알고 있어. 당신이 지인들 데려다가 집에서 노는 거, 또 시커먼 놈이랑 안방 들락거리는 거. 오죽했으면 딸이 집안에 CCTV를 설치해두고 때를 기다리자고 했을까? 자식한테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딸 선영이가 CCTV를 설치했다는 말에 형님은 당황을 하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왜? 늙은 여우 시어머니만 알고 있을까 봐? 오죽했으면 네 딸이 그랬겠니? 딸 선영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에 형님은 당황함도 잠시, 금세 얼굴빛이 변해서는 넌 빠져.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전해. 보험 사기 내가 다 경찰에게 불었다고. 저는 형님의 말에 대답했죠. 걱정도 팔자시네. 진작에 자수하셨단다. 남 걱정 말고 당신 일이나 걱정해. 하고 저는 돌아서 와버렸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형님과 나눈 얘기를 모두 전했어요. 시어머니는 구속을 예상하시고 자신의 신변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더군요. 왠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시어머니는 물론 거짓 진단서를 써준 의사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조사를 받았죠. 시어머니는 1급 장애 진단에 2억 원이라는 엄청난 보험금을 받았고 여기에 간병인 지급금까지 받았더군요. 시어머니의 죄명은 사기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보험 사기죄라서 재판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형님은 처벌을 피할 순 없었지만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판돈이 작아서 교도소 신세는 면할 것 같았어요. 형님이 유치장에서 나오던 날을 알고 있었지만 아주버님과 남편도 저도 모두 형님에게 가지 않았어요. 형님이 제 발로 집에 들어왔더군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보고 버럭 화를 내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형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더 뻔뻔해져서 왔더군요. 누가 오고 싶어서 왔나? 내 집은 가져가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냥 참으려다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가증스러운 년. 내가 사지 멀쩡한 걸 알면서도 내 아들을 두고 외간 남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못된 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건만 끝까지 내 말을 안 듣더니 이사단을 내? 왜 그것 때문에 날 신고한 거야? 미친년. 니년 인생이 불쌍해서 정신 차리라고 신고한 거야. 콩밥 먹고 정신 차리라고. 미안해. 콩밥은 안 먹을 것 같네. 그리고 나만 정신 차려야 하나? 당신도 돈에 눈이 멀어서 거짓 인생 살았잖아. 당신부터 정신 차리시지? 인연이 끝까지 잘했다고 시애미한테 덤비네? 하면서 시어머니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죠. 형님도 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죠. 그럼 나만 당하냐? 서로의 머리채가 한 움큼씩 빠지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겨우 두 사람을 뜯어 말렸죠. 두 사람은 악연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와 형님 두 사람 모두에게 질려버렸다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 중이고 시어머니와는 의절을 해버렸어요. 제 남편 역시 두 번 다시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면서 매몰차게 대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제 남편에게 매달리셨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보이셨죠. 내가 보험금을 노릴 수밖에 없었어. 죽은 네 아버지 빚 때문에 나는 죽으려고까지 했었다. 그런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어. 처음에 전신마비였는데 점점 신경이 돌아오더라. 하지만 숨기고 나는 돈을 잡으려고 거짓말을 했어. 근데 그게 통하더라. 의사에게 넌지시 말을 했더니 의사가 도와주겠노라고 하더라고. 의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지. 그래서 나는 보험금 일부를 의사에게 챙겨주었지. 덕분에 너희들 아버지 빚 갚았잖아. 그 빚을 갚는데 날아갈 것만 같더라. 평생을 누워서 전신마비처럼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길을 택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큰며느리가 내 비밀을 알아버린 거지. 큰며느리만 몰랐다면 나는 평생 거짓된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전신마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정을 구했지만 아주버님도 남편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주 차갑고 냉정했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빚 때문이었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형님도 나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죠. 엄마가 자식을 속일 줄은 몰랐다면서 아주버님보다도 더 분노했죠. 그리고 형님도 용서할 수 없다고요.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곤 하지만 그렇게 아픈 사람이 척 병상에 누워서 저희를 속이셨어요? 그러니 형수님이 저희 가족들을 만만하게 보고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집안에 외간 남자를 들인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엄마 잘못이에요. 시작이 엄마니까 엄마가 책임지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제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만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두 아들들에게 애원했지만 두 아들 모두 시어머니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해버리더군요. 바로 선을 그어버리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보기 싫은 형님을 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시댁은 없어요. 시어머니가 감옥살이를 하든 하지 않든 남편이 의절을 해버렸으니 제가 뭐라고 오지랖을 부려서 시어머니 옥바라지를 할 필요는 없죠. 룰루랄라, 저는 손 안 대고 쿠폰격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구속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형님 딸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형님이 구속됐다는 말을 하려고요. 형님은 판돈이 작아서 벌금형이 가능한데 벌금 2천만 원이 형님에게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형님은 2천만 원을 구하려고 딸 선영이 회사로 찾아갔더래요. 선영아, 엄마 2천만 원만 빌려주라. 꼭 갚을게. 벌금 2천만 원 내면 구속은 면한데 엄마 진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빌려다오. 엄마가 식당 일을 해서라도 꼭 갚을게. 아니, 당신은 이제 내 엄마 아니야. 난 엄마가 없어. 부끄러워서 엄마를 지운 지 오래야. 2천만 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감옥에 들어가서 반성해. 뭘 잘못했는지 말이야.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거야. 하고 선영이는 형님을 뿌리쳐 버렸다고 해요. 그래도 형님은 매달릴 곳이 선영이밖에 없었는지 가는 선영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더래요. 선영아, 엄마 한 번만 살려주라. 처음 내가 집에 가서 엄마 하는 짓 봤을 때 내가 멈추라고 했잖아. 그때 멈췄더라면 여기까진 안 왔잖아. 대체 왜 그런 거야? 선영이의 원망을 형님은 그냥 받아주지 않더래요. 나쁜 년,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세상에 엄마 하는 짓을 CCTV로 찍어?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을까? 아빠는 지방까지 내려가서 공사판에서 일하는데 엄마는 그러고 있어? 지금 그걸 잘했다고 나한테 나쁜 년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양심 없다. 엄마는 감옥에 들어가서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야 해. 그래서 형님은 결국 교도소를 가게 되었죠. 그렇게 지금 시어머니와 형님은 모두 구속이 되었죠. 저는 물론이거니와 아주버님도 남편도 그리고 선영이도 모두 충격과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되돌려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전신마비라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꿈에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자다가도 온몸이 경직되어 버려요. 저뿐만 아니라 이 일을 겪은 아주버님도 남편도 선영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 일은 지금 다시 또 생각해봐도 너무나 쇼킹한 일이에요. 아무리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지만 어떻게 전신마비 코스프레를 하고 누워있었을까요? 시어머니와 형님 두 사람이 제게 안겨준 충격은 아마 영원히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나마 제가 받은 충격을 말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익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네요.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마칠게요.